형님, 간병은 며느리 돌이잖아요. 돈 바라고 아버님 수발 든 거 아니죠? 격 떨어지게 정말 왜 이러세요? 5년이었습니다. 치매 걸린 시아버지가 제 머리채를 잡고 변을 던질 때도 묵묵히 기저귀를 갈았던 세월이 단돈 영원이라니요.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오늘부로 이 아파트, 그리고 동서가 탐내던 상가까지 전부 가압류 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댁 식구들의 비명 섞인 전화가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큰 며느리의 통쾌한 복수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사연이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오늘 하루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도록 기원해 드릴게요. 시아버지의 영정사진 앞에서 향 냄새가 채 가시기도 전이었습니다. 49제는커녕 3호제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거실 탁자에 두툼한 서류 뭉치를 툭 던지며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돋보기를 고쳤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너도 알겠지만 아버님 가시면서 남긴 재산이 좀 된다. 이건 내가 변호사 만나서 다 정리 끝낸 거니까 군말 말고 도장 찍어라.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상속인 명단에는 시어머니와 시동생, 그리고 의사 며느리인 동서의 이름만 번듯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제 남편인 장남의 이름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제가 서류를 넘기며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서류예요? 우리 그이는요? 상속인 명단에 왜 남편 이름만 쏙 빠져 있나요? 아무리 그래도 장남인데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시어머니가 콧방귀를 뀌며 소파 깊숙이 몸을 묻었습니다. 얘가 지금 누구 앞에서 눈을 동그랗게 떠? 너희는 기술자 부부 아니냐? 남편은 노가다 현장이나 다니고 너는 집에서 살림하면서 애 키우는데 돈 들어갈 일이 뭐가 있어? 우리 작은애는 주류 사업 크게 확장해야 하고 동서는 의사품위 유지비도 만만치 않다. 그리고 얘 간병은 원래 며느리 돌이 아니니? 내가 돈 보고 아버님 기저귀 갈았어? 어디서 추잡스럽게 돈 타령이야. 옆에서 명품 가방을 만지작거리던 동서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거들었습니다. 형님, 사람이 참 무섭네요. 5년 동안 아버님 모신 게 결국 이 유산 때문이었어요? 의사인 제가 보기엔 형님처럼 기술 없는 사람은 그냥 집에서 애나 보고 밥이나 하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너무 욕심내면 화를 불러요. 분수를 아셔야죠. 동서가 명품 손수건으로 코끝을 찡긋거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형님. 몸에서 자꾸 그 특유의 냄새가 나요. 간병인들이나 풍기는 그 눅눅하고 찌든 냄새요. 이제 아버님도 가셨는데 제발 그 냄새 좀 지우고 사세요. 같은 공기 마시기도 민망하네요. 격 떨어지게 정말. 저는 가슴이 꽉 막혀 숨이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5년이었습니다. 치매에 걸린 시아버지가 제 머리채를 잡고 흔들 때도 제 얼굴에 변을 묻히며 소리를 지를 때도 저는 묵묵히 기저귀를 갈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허리가 아프다며 안방 문을 걸어 잠갔고 동서는 병원 핑계로 명절에도 얼굴 한번 비추지 않았습니다. 그 세월을 견딘 대가가 고작 이런 멸시와 배신이라니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회색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흑도 백도 아닌 그저 남들 눈에 띄지 않게 묵묵히 제 할 일만 하면 복이 올 거라 믿었습니다. 학창 시절에도 저는 늘 중간만 하는 학생이었습니다. 뚜렷한 꿈도 대단한 재능도 없었죠.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어중간한 대학에 가서 이름도 생소한 과를 졸업했습니다. 졸업 후에도 특별한 스펙이 없어 편의점 알바와 계약직을 전전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다 28살이 되던 해에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직업훈련 과정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중 웹디자인이라는 과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커다란 각오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저 기술 하나라도 배워보자는 마음으로 신청서를 냈습니다. 마우스를 움직이는 대로 화면에 그림이 그려지고 색깔이 입혀지는 과정이 참 신기했습니다. 어중간하게만 살던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제가 한 만큼 결과가 눈앞에 나타나는 재미를 느꼈습니다. 수료를 마칠 때쯤 자격증을 땄고 운 좋게 지역에서 가장 큰 종합병원 홍보팀에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이라는 곳은 참 묘한 공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에 마주치는 사람들의 표정에는 생과 사의 경계가 서려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며 초조하게 손톱을 깨무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수술 동의서 앞에서 덜덜 떨리는 손으로 펜을 쥐는 보호자들도 보았습니다. 어느 날은 로비 한복판에서 대성통곡하는 소리가 들려가 보니 누군가 장기 기증을 하고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 덕에 누군가는 새 삶을 얻어 환하게 웃으며 퇴원하고 있었습니다. 새 생명이 태어나는 울음소리가 들리는 반대편 복도에서는 누군가의 생명의 불꽃이 조용히 꺼져갔습니다. 병원 로비의 무거운 공기는 제 삶의 태도를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어제까지 당연했던 하루가 오늘은 누군가에게 기적 같은 선물일 수 있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름 모를 아기 환자들이 끝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을 때면 제 마음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의료진들이 짊어진 생명의 무게를 상상하며 저는 숙연해지곤 했습니다. 저는 그때 조용히 신장 기증 희망 등록을 했습니다. 화려한 색은 아니어도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따뜻한 회색 같은 존재가 되고 싶었습니다. 병원을 나와 프리랜서로 일하던 중 친구의 소개로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현장에서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일하는 미장공이었습니다. 투박하고 거친 손마디가 오히려 믿음직스러워 보였습니다. 결혼 초기만 해도 시댁 식구들은 평범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동서가 들어오면서 모든 것이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의사 며느리가 가져오는 고가의 건강식품과 명품 가방에 영혼을 판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동서가 명품 백을 내밀며 시어머니에게 아양을 떨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요즘 백화점에서 줄 서서 사는 제일 유행하는 거예요. 어디 나가서 사모님 소리 들으려면 이 정도는 들고 다니셔야죠. 안 그래요? 시어머니가 가방을 자식보다 더 소중하게 품에 안으며 입이 귀에 걸려 말했습니다. 어머머, 얘 가죽 때깔 좀 봐라. 역시 우리 작은 며느리는 안목이 남달라. 누구는 맨날 시장 바닥에서 떨이하는 과일이나 사오는데 말이야. 너밖에 없다 정말. 제가 정성껏 준비한 반찬을 식탁에 올리면 동서는 백화점 로고가 박힌 봉투를 탁 올리며 저를 무안하게 했습니다. 동서가 반찬통을 젓가락 끝으로 밀어내며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형님, 요즘 세상에 누가 이런 걸 집에서 땀 흘리며 해먹어요? 이건 호텔 주방장이 직접 만든 거라 맛부터가 차원이 달라요. 이런 거 한번 맛보면 시장에서 파는 싸구려 반찬은 입에 대기도 싫어지거든요. 입맛만 버려요. 제가 사온 과일을 보고도 동서는 백화점 과일 바구니를 들이밀며 비아냥거렸습니다. 형님은 참 검소하세요. 뭐 이런데 큰돈 쓰는 스타일 아니신 건 알겠는데 그래도 어머니 건강 생각하면 당도 체크 다 된 백화점 과일을 드려야죠. 성의가 좀 부족하신 거 아니에요? 저는 대놓고 싸우면 집안 꼴이 우스워질까봐 입술을 깨물며 참았습니다. 남편도 동서가 저를 긁는 것을 보며 속상해했지만 저희는 그저 무시하는 게 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의 치매 판정 이후 그들의 본색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저는 시아버지의 수발을 도맡았습니다. 남편은 기술이 좋아 늘 현장에서 새벽까지 일하며 돈을 벌어왔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성실한 탓에 늘 남의 집 뒤치다꺼리만 하며 이용당하기 일쑤였습니다. 어느 날 새벽 앞팀이 대충 해놓은 하자를 수습하느라 녹초가 되어 돌아온 남편을 보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여보, 평생 남 밑에서 남이 싼 똥만 치울 거야? 당신 그 훌륭한 기술이 아깝지도 않아? 남편이 낡은 수건으로 얼굴에 땀을 닦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도 내일 하고 싶지. 근데 장사가 어디 쉬운 일인가. 자본도 있어야 하고. 저는 남편의 거친 손을 꼭 잡으며 힘주어 말했습니다. 나도 이제 불안정한 프리랜서 그만하고 내 길을 찾고 싶어. 우리 같이 인테리어 업체 차리자. 당신은 현장 총괄하고 나는 견적부터 홍보, 디자인까지 싹 다 맡을게. 우리 둘이 합치면 못할 게 없어. 그렇게 저희 부부는 인테리어 업체 공동대표가 되어 작은 첫발을 뗐습니다. 조금씩 회사가 안정을 찾아갈 때쯤 시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오늘 이 사달이 난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제 얼굴에 상속 서류를 집어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어디서 눈을 부라려. 내까짓게 감히 의사 동서 앞에서 토를 달아? 배운 거 없는 것들이 꼭 이렇게 유세라니까.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소금 뿌리기 전에. 동서가 팔짱을 끼고 비웃으며 현관문을 가리켰습니다. 형님, 제발 주제 파악 좀 하세요. 5년 동안 여기서 공짜 밥 얻어먹고 살았으면 됐지. 뭘 더 바라요? 가난이 죄라더니 정말 징글징글하네. 당장 안 나가면 나 경찰 부를 거예요. 업무 방해로 확 쳐넣어 버릴 테니까. 저는 차오르는 눈물을 억지로 삼키며 가방을 챙겨 일어섰습니다. 현관문을 나서기 전 저는 뒤를 돌아 시어머니와 동서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5년 동안 닦아드린 아버님 무게만큼 법대로 그 무게를 정확히 달아드릴게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등기부등본 한번 떼어보세요.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되실 테니까. 동서가 배를 잡고 깔깔거리며 비웃었습니다. 어머, 형님, 어디서 텔레비전 보다가 법률 용어라도 주워 들으셨나 봐요? 기술자 마누라가 뭘 안다고 설쳐요? 등기부? 푸아, 정말 웃겨서 배꼽 빠지겠네. 저는 대꾸하지 않고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남편이 아파트 주차장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눈가도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 엄마가, 내 동생이 당신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건데 내가 못나서. 제가 남편의 거친 손을 잡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 미안해하지 마. 당신 잘못 아니야. 이제부터는 우리가 지켜온 정직함이 얼마나 무서운지 저 사람들한테 똑똑히 보여줄 거야. 사람 우습게 본 대가가 어떤 건지. 저는 그 길로 미리 연락해둔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제 가방 안에는 5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기록한 시아버지의 간병일지와 병원비 영수증, 그리고 동서의 폭언이 담긴 녹음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의 아파트와 시동생의 건물, 그리고 상속 재산 전체에 빨간 압류 딱지가 붙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평생을 회색으로 살며 참아왔던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가장 진한 검은색 복수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무실 창밖으로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오후였습니다. 남편과 함께 새로 들어온 자재 목록을 정리하고 있는데 요란한 전화벨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발신인은 시어머니였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수화기 너머로 찢어지는 듯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 너 미쳤니? 지금 당장 이거 안 풀어? 감히 시엄이 살고 있는 집에
빨간 딱지를 붙여 내가 사람이야? 시어머니가 숨을 헐떡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제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법대로 무게를 달아드리겠다고요. 아버님 5년 동안 모신 제 정성이 어머니 눈에는 공짜로 보이셨나 본데 법은 그렇게 안 보나 봐요. 제가 차분하게 대답하자 시어머니는 단전에서부터 끌어올린 듯한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이 독한 년, 의사 동서 앞세워서 너 당장 유치장에 쳐넣을 줄 알아. 우리 작은 애 상가까지 다 묶어놓으면 장사는 어떻게 하라는 거야. 저는 대꾸 없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이 마른 세수를 하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여보, 정말 괜찮겠어? 어머니 성격에 가만히 안 있을 텐데. 동생 녀석도 성격 보통 아니잖아. 남편의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며 제가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이 흘린 땀방울이랑 내가 닦은 아버님 오물들, 그게 다 우리 재산이야. 저 사람들이 함부로 버릴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걱정 마, 나 이제 예전처럼 흐릿하게 안 살아.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사무실 문이 쾅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시어머니와 동서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채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책상 위에 있던 서류들을 바닥으로 쓸어버리며 악을 썼습니다. 이것들이 세트로 미쳤구나. 내 아들 잡아먹더니 이제 집안 재산까지 다 말아먹으려고 작정을 했어? 동서가 팔짱을 끼고 빗딱하게 서서 사무실 내부를 훑어보며 비아냥거렸습니다. 형님, 진짜 실망이네요. 이런 지저분한 인테리어 가게 하나 차리더니 눈에 뵈는 게 없나 봐요? 기술자 남편 믿고 까부나 본데 제가 아는 인맥 동원하면 이런 구멍가게 하나 문 닫게 하는 건 일도 아니에요. 동서가 명품 가방을 고쳐 매며 저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지금 당장 가압류 취하하세요. 안 그러면 우리 병원 법무팀 동원해서 형님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예요. 의사 며느리 무서운 줄 모르고 어디서 법을 논해? 저는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하나씩 주우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동서, 의사가 법 위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병원 법무팀이 가족 간 상속 분쟁까지 관리해 주나 보죠? 참 대단한 병원이네.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 동서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아버님 간병비랑 약값, 기저귀값까지 제가 다 제 돈으로 냈던 거 아시죠? 그거 영수증 하나 안 버리고 다 모아뒀어요. 아버님 살아계실 때 단돈 10,000원 한 장 안 보태던 동서가 이제 와서 상속 운운하는 게 더 웃기지 않나요? 시어머니가 제 멱살을 잡으려 손을 뻗었지만 남편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우리 정식으로 재산 분할 소송할 겁니다. 아버님 돌아가시고 서류 조작해서 우리 속 뺀 거, 그거 다 밝혀낼 거라고요. 남편의 단호한 목소리에 시어머니가 주춤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시어머니가 가슴을 쥐어짜며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큰아들이라는 놈이 마누라 치맛바람에 놀아나서 애미 가슴에 대못을 박는구나. 동네 사람들아, 이것 좀 보소. 동서가 시어머니를 부축하며 저를 향해 도끼 어린 눈빛을 쏘아붙였습니다. 형님, 두고 보세요. 법대로 하면 누가 이기나. 형님 같은 무식한 여자가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니까. 나중에 무릎 꿇고 빌어도 절대 안 봐줄 줄 알아요. 두 사람이 태풍처럼 휩쓸고 지나간 사무실은 순식간에 정막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을 감추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사실 무서웠습니다. 평생 큰 소리 한 번 안 내고 살던 제가 집안 어른과 의사 동서를 상대로 싸움을 시작했으니까요.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병원 복도에서 보았던 수많은 생존자가 떠올랐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만이 자신의 삶을 지켜낼 수 있다는 걸 저는 병원에서 배웠습니다. 며칠 뒤 예상대로 시댁의 역공이 시작되었습니다. 동네 반상회며 친척 모임마다 제가 시어머니를 감금하고 재산을 가로채려 한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심지어 저희 인테리어 업체 홈페이지에는 정체 모를 사람들이 악플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간병비 뜯어내려고 시부모 협박하는 악질 며느리, 부실 공사 전문업체 같은 글들이 도배되었습니다. 남편은 현장에 나갔다가 동료들에게 이상한 눈초리를 받으며 돌아오기 일쑤였습니다. 여보, 거래처에서 연락 왔어. 우리 소문이 안 좋다고 당분간 공사 맡기기 힘들겠대. 남편이 힘없이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옆에 앉아 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괜찮아. 저들이 비겁하게 나올수록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다는 증거야. 여보, 나 믿지? 저는 곧바로 동서가 시모에게 건네던 보험 서류들을 떠올렸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 동서는 유난히 보험금 청구에 열을 올렸습니다. 의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진단명을 바꾸거나 서류를 누락시키던 정황이 제 기억 속에 선명했습니다. 저는 웹디자인 시절 관리했던 병원 전산망 시스템을 떠올리며 동서의 비리 정황을 하나씩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서가 거만하게 굴 수 있었던 그 의사라는 타이틀이 사실은 얼마나 위태로운 모래성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한편 시동생은 상가 건물이 묶여 대출 이자를 못 내게 되자 매일같이 저희 집 앞에 와서 행패를 부렸습니다. 시동생이 대문을 발로 차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형수, 당장 나와. 내 사업 망하면 당신들이 책임질 거야. 당장 이거 안 풀어. 창밖으로 시동생의 난동을 지켜보며 저는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진정한 고통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자랑하던 그 화려한 껍데기를 하나씩 벗겨낼 준비가 거의 끝났기 때문입니다. 저는 책상 위에 놓인 장기기증 등록증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착하게만 사는 게 바보 같은 짓이라던 동서의 말, 그 말이 얼마나 틀렸는지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정직함이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되어 그들의 숨통을 조여갈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저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다음 단계인 보험금 편취 의혹 조사를 정식으로 요청했습니다. 회색빛 인생에서 처음으로 맞이하는 폭풍이었지만 저는 이제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무실 공기가 차갑게 가라앉은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동서의 사주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이 저희 업체 간판 밑에 오물을 투척하고 갔습니다. 남편이 굳은 얼굴로 대걸레를 빨며 바닥을 닦았습니다. 여보, 이러다 우리 진짜 길바닥에 나앉는 거 아냐? 거래처 3군데서 계약 취소 통보 왔어. 남편이 젖은 손을 바지에 문지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떨리는 어깨를 잡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 이건 저들이 겁먹었다는 뜻이야. 조금만 더 버티자. 내가 동서가 건드린 보험 서류들, 그거 파헤치고 있으니까. 그때 사무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며 낯선 중년 남성이 들어섰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반듯하게 차려입은 남성이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물었습니다. 여기가 회색 공간 인테리어 사무실 맞습니까? 공동대표님 2분 계신가 해서요.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대표입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상담은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어서요. 남성이 명함을 내밀며 제 책상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명함에는 대한종합병원 병원장 박진석이라는 이름이 박혀 있었습니다. 동서가 근무하는 병원보다 훨씬 큰 규모의 재단 병원장이었습니다.
박진석 병원장이 의자에 앉으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사실 제 아내 때문에 찾아왔습니다. 아내가 신부전증으로 10년 넘게 투병 중이었는데 얼마 전 기적적으로 기증자가 나타나 수술을 마쳤거든요. 박진석 병원장이 제 지갑 옆에 놓인 장기기증 등록증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기증자 정보를 확인하다가 성함이 낯익어 찾아보니 예전에 저희 병원 홍보팀에서 근무하셨더군요. 혹시 5년 전에 신장 기증 등록하신 거 기억하십니까? 제가 당황하며 고개를 끄덕이자 박진석 병원장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제 아내가 살 수 있었던 건 대표님처럼 용기 있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조직 일치도가 로또 당첨보다 어렵다는데 대표님이 기증하시기로 한 그 마음이 제 아내를 살렸습니다. 남편과 저는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종합병원 근무 시절 무거운 마음으로 신청했던 그 등록증이 이렇게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박진석 병원장이 제 손을 잡으며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보답하고 싶습니다. 물질적인 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대신 사업적으로 돕고 싶어요. 이번에 저희 병원 전체 리모델링 공사가 예정되어 있는데 대표님 업체에 맡기고 싶습니다. 남편이 눈을 크게 뜨며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병원장님, 저희는 아직 작은 업체입니다. 그런 큰 공사를 맡을 자격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진석 병원장이 인자하게 웃으며 남편을 안심시켰습니다. 기술은 배우면 되지만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은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대표님처럼 정직한 분이 만든 공간에서 환자들이 치료받길 원합니다. 꿈 같은 제안에 가슴이 벅차올랐지만 저는 정신을 가다듬고 물었습니다. 병원장님, 제 동서가 지금 성모중앙병원 의사로 있습니다. 혹시 그쪽 병원과 협력 관계인가요? 박진석 병원장이 고개를 저으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 병원이요? 최근에 보험금 과잉 청구랑 서류 조작 의혹 때문에 저희 재단에서도 주시하고 있는 곳입니다. 특히 거기 김유라 선생이라고 평판이 아주 안 좋더군요. 김유라, 바로 제 동서의 이름이었습니다. 동서가 시모의 보험금을 노리고 벌인 짓들이 이미 업계에서는 소문이 나 있었던 것입니다. 박진석 병원장이 나가고 난 뒤 사무실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말이 실감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동서에게서 도끼 어린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형님, 병원장 꼬드겨서 공사 따냈다면서요? 몸 팔아서 장사하는 것도 유전인가 봐요? 내일 병원 게시판에 형님 정체 다 까발릴 줄 알아요. 동서의 저급한 문자를 보며 저는 오히려 확신이 들었습니다. 동서는 지금 벼랑 끝에 서서 아무거나 붙잡고 흔드는 중이라는 것을요. 저는 남편에게 병원 리모델링 설계 도면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진짜 전쟁이야. 우리가 정직하게 지어온 집들이 저 사람들의 거짓말을 이길 거야. 남편이 주먹을 불끈 쥐며 현장 가방을 챙겼습니다. 그래, 나 죽기 살기로 해볼게. 당신이 만든 도면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만들어줄게. 우리는 밤을 새워 병원 리모델링 제안서를 다듬고 또 다듬었습니다. 동시에 저는 변호사에게 동서가 시모의 보험 서류를 조작한 확실한 증거 리스트를 보냈습니다. 동서가 의사 가운을 입고 거드름을 피울 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배운 건 생명의 존엄성만이 아니었습니다. 거짓은 반드시 밝혀지고 진실은 가장 늦게 오지만 가장 힘이 세다는 법도 배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당당하게 박진석 병원장의 집무실로 향했습니다.
로비에서 우연히 마주친 동서가 제 앞길을 막아서며 비아냥거렸습니다. 형님,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들어와요? 청소부 모집 공고 보고 왔나 보죠? 동서가 명품 구두 굽소리를 내며 제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고 동서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싱긋 웃어주었습니다. 동서, 오늘은 청소하러 온 게 아니라 동서가 어지럽혀 놓은 병원 오물들 싹 치우러 왔어. 기대해, 내 청소 실력이 어떤지. 동서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지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숫자가 올라갈수록 제 심장 박동도 빨라졌습니다. 회색 인생의 반전은 이제 겨우 시작이었으니까요. 병원 로비의 대리석 바닥에 제 구두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박진석 병원장의 집무실로 향하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을 보았습니다. 며칠 밤을 설쳐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집무실 문을 열자 박진석 병원장이 반갑게 일어나 저를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 대표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진석 병원장이 비서에게 차를 내오라고 시키며 자리를 권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정성껏 준비한 리모델링 제안서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렸습니다. 병원장님, 저희 업체 규모가 작아서 걱정하시겠지만 환자의 동선과 심리적 안정을 최우선으로 설계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근무하며 느꼈던 불편함들을 다 담았어요. 박진석 병원장이 제안서를 한 장씩 넘기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제 생각이 맞았군요. 화려함보다는 치유에 집중한 이도면 정말 마음에 듭니다. 특히 이 신부전증 환자 대기실의 조명 배치는 감동적이네요. 박진석 병원장이 제안서를 덮으며 제 손을 지그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정 대표님, 혹시 제 아내에게 신장을 기증하시기로 한 결정 후회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가족들도 반대가 심했을 텐데요. 제가 미소를 지으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후회요? 아니요, 단 한 번도요. 병원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이별을 받습니다. 누군가에게 내일이라는 선물을 줄 수 있다는 건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제 대답에 박진석 병원장의 눈가가 다시 촉촉해졌습니다. 참으로 고귀한 성품을 가지셨습니다. 사실 제 아내가 수술 후에 정 대표님을 꼭 뵙고 싶어 해요. 건강이 조금 더 회복되면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기분 좋은 대화를 마치고 병원 로비로 내려왔을 때였습니다. 멀리서 동서가 간호사 몇 명을 대동하고 이쪽으로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동서가 제 앞을 가로막으며 코를 찡긋거렸습니다. 어머, 형님. 진짜 병원장실까지 기어 올라갔다 온 거예요? 설마 그 시골스러운 도면 쪼가리 내밀고 온 건 아니죠? 여기 인테리어 수준이 얼마나 높은데 창피하게 정말. 동서가 제 어깨를 툭 치며 비아냥거렸습니다. 병원장님이 은혜 갚는 셈 치고 만나준 모양인데 착각하지 마세요.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예요. 형님 같은 아마추어한테 이 큰 공사를 맡길 리가 없잖아요. 옆에 있던 간호사들이 동서의 눈치를 보며 억지로 키득거렸습니다. 저는 화를 내는 대신 가방 끈을 고쳐 매며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동서, 비즈니스가 비즈니스인 건 맞아. 그래서 말인데 동서가 시어머니 보험금 청구할 때 쓴 그 가짜 진단서들, 그것도 비즈니스의 일환이었어? 병원장님이 그런 비즈니스를 참 좋아하시겠네. 동서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하며 입술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뭐라고요? 형님,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가짜 진단서라니. 증거 있어? 제가 동서의 귀에 입을 가까이 대고 속삭였습니다.
증거, 동서가 보험 설계사랑 호텔 카페에서 주고받던 서류 가방, 그거 찍힌 사진부터 시작해볼까? 기대해. 동서가 쌓아 올린 그 가짜 성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저는 사색이 된 동서를 뒤로하고 병원 정문을 당당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등 뒤로 동서의 비명이 들려왔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니 남편이 현장 가방을 챙기다 말고 저를 반겼습니다. 여보, 어떻게 됐어? 병원장님이 제안서 보셨대? 뭐라고 하셔? 남편의 들뜬 목소리에 제가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웃어 보였습니다. 대성공이야. 병원장님이 우리 두면 너무 마음에 들어 하셔. 정식 계약서 쓰기로 했어. 남편이 저를 덥석 안아 올리며 아이처럼 기뻐했습니다. 진짜야? 세상에, 우리 마누라 대단하다. 나 진짜 현장에서 뼈를 묻을 각오로 일할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시공해 줄게. 우리는 서로를 꼭 껴안고 한참 동안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회색빛으로만 보였던 우리 인생에 처음으로 무지개가 뜨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복수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변호사와 함께 동서의 의료비리 자료를 최종 검토했습니다. 동서는 시모의 보험금뿐만 아니라 다른 환자들에게도 과잉 진료를 유도해 리베이트를 챙긴 정황이 있었습니다. 정 대표님, 이 정도 자료면 의사 면허 박탈까지 가능합니다. 정말 대단한 걸 찾아내셨네요. 변호사의 말에 저는 창밖의 어둠을 응시하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저 정직하게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제 정직함을 비웃었던 저들에게 그 대가가 얼마나 가혹한지 알려주고 싶을 뿐입니다. 다음 날 시모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어제와는 달리 목소리가 한풀 꺾인 채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예, 큰애야. 너 정말 1억이니? 동서가 어제부터 밥도 못 먹고 울기만 한다. 내가 병원장한테 무슨 소리를 했길래 애가 저러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제발 이거 좀 취하해주면 안 되겠니? 시모의 비굴한 목소리에 제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머니, 간병은 며느리 돌이라면서요? 그럼 효도는 동서 돌이 아니에요? 동서가 지은 죄는 동서가 받아야죠. 저는 법대로만 할 테니 어머니도 법 공부 좀 하셔야겠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남편과 함께 첫 공사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망치를 든 남편의 뒷모습이 그 어느 때보다 늠름해 보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남의 뒤치다꺼리나 하는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만의 공간을 만들고 우리만의 정의를 세워가는 당당한 주인들이었습니다. 어둡고 눅눅했던 지하 사무실을 벗어나 햇살이 가득한 공사 현장에 서니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곧 거만함으로 가득 찼던 동서의 병원 생활도 시모의 탐욕스러운 계획도 모두 끝이 날 것입니다. 저는 제 지갑 속의 장기기증 등록증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누군가를 살리겠다는 그 정직한 마음이 결국 저를 살리고 제 가정을 지켜주었습니다. 세상은 착한 사람을 바보라고 부르지만 저는 오늘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착한 사람의 분노가 얼마나 무서운 힘을 발휘하는지를요. 공사 현장의 흙먼지 속에서도 저는 활짝 웃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제 색깔을 찾은 기분이었으니까요. 병원 리모델링 공사 현장은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남편이 안전모를 고쳤으며 인부들에게 우렁찬 목소리로 지시를 내렸습니다. 자, 여기 벽면 미장은 1mm 오차도 허용 안 됩니다. 환자들이 매일 눈으로 보고 손으로 짚는 곳이에요. 우리 집 안방이라 생각하고 정성을 다합시다. 남편의 거친 손마디가 시멘트를 바를 때마다 매끄러운 예술 작품이 탄생했습니다.
저는 옆에서 설계 도면을 꼼꼼히 살피며 자재 발주 목록을 확인했습니다. 현장 사무실 책상에 앉아 커피 한 잔을 마시며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먼지 날리는 현장이었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눈부시고 화려한 무대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땀방울을 닦으며 제 곁으로 다가와 생수병을 들이켰습니다. 여보, 나 현장 일 20년 하면서 지금처럼 신나게 일해본 적이 없어. 남 밑에서 눈치 보며 하자 보수나 하던 때랑은 차원이 다르네. 우리 마누라가 디자인한 대로 집이 지어지는 걸 보니 가슴이 벅차. 제가 남편의 어깨에 묻은 흙가루를 털어주며 활짝 웃었습니다. 당신 실력이 뒷받침되니까 가능한 일이야. 병 원장님도 어제 슬쩍 오셔서 시공 상태 보고 엄지손가락 치켜 세우고 가셨어. 우리 진짜 잘하고 있는 거야.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맞잡고 공사가 진행 중인 복도를 바라보았습니다. 회색빛 어둠 속에 갇혀있던 우리 부부의 삶에 비로소 따뜻한 햇살이 내려앉은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병원 한쪽 구석에서는 서늘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동서가 사색이 된 얼굴로 저를 찾아 현장 사무실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왔습니다. 동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제 책상을 내리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형님이 병 원장한테 내 뒷조사하라고 시켰죠? 어제 법무팀에서 나 불러서 보험 청구 내역 다 내놓으라고 난리예요. 형님이 무슨 권리로 내 직장에 와서 행패를 부려요. 동서의 화장기 없는 얼굴은 초췌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거만하게 명품 가방을 휘두르던 예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제가 차분하게 돋보기를 내려놓으며 동서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동서, 행패는 동서가 시어머니랑 짜고 아버님 상속 재산에서 우리 속 뺄 때 부린 게 행패지. 나는 그저 병 원장님께 정직한 병원을 위해 조언을 드린 것뿐이야. 동서가 떳떳하면 법무팀 조사가 왜 무서워? 동서가 제 멱살을 잡으려 손을 뻗었지만 현장에서 달려온 남편이 동서의 팔목을 낚아챘습니다. 남편이 낮게 깔린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재수 씨, 감히 누구 몸에 손을 대는 거야? 당장 내 마누라 앞에서 손 치워. 아버님 돌아가시고 서류 조작한 거, 그거 형사 고소 들어갔으니까 가서 경찰한테나 빌어. 동서가 남편의 힘에 눌려 바닥에 주저앉으며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주버님, 형님, 제가 잘못했어요. 민준이 아빠 사업 자금 보태주려고 욕심냈던 거예요. 제발 병 원장님께 말 잘해서 조사 좀 멈춰달라고 해주세요. 나 여기서 잘리면 끝장이에요. 동서가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며 애걸복걸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망고를 던지며 저를 비웃던 여자가 맞나 싶어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저는 동서의 손을 차갑게 뿌리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동서, 병 원장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 사람 생명 다루는 의사가 돈에 눈이 멀면 그건 살인 도구랑 다를 게 없다고. 동서는 이미 선을 넘었어. 내 말 한마디로 덮일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동서의 통곡 소리를 뒤로하고 저는 병원장실로 향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친 간호사들이 저를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대표님, 리모델링된 병동 반응이 너무 좋아요. 환자분들이 병원 같지 않고 집처럼 편안하대요. 간호사들의 칭찬에 가슴 한구석이 뿌듯함으로 차올랐습니다. 병원장실에 들어서자 박진석 병원장이 밝은 표정으로 저를 반겼습니다. 정 대표님, 마침 잘 오셨습니다. 공사 마무리 단계인데 성과가 대단합니다. 재단 이사회에서도 정 대표님 업체를 높게 평가해서 다음 달 개원하는 요양병원 공사도 맡기기로 결정했습니다. 박진석 병원장이 내미는 추가 계약서를 보며 제 눈가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어중간하게만 살던 제가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꼭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감격에 젖어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있을 때 박진석 병원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김유라 선생 거는 법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제 아내를 살려준 은희님의 가족이라 참으로 고심했지만 병원의 기강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고개를 깊이 숙이며 진심을 다해 대답했습니다. 병원장님, 당연한 결정입니다. 제 가족이라고 해서 죄를 덮는 건 아버님께서도 원치 않으실 거예요. 정직함이 승리한다는 걸 보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병원을 나서는 길에 시모에게서 문자가 한 통 도착했습니다. 큰애야, 내가 잘못했다. 가압류만 풀어주면 아파트 내 명의로 돌려줄게. 제발 동서 좀 살려다오. 우리 집안 망신 다 당하게 생겼다. 시모의 비굴한 문자를 보며 저는 말없이 삭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시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왕노릇하던 동서의 화려한 시절은 이제 끝났습니다. 가짜로 쌓아 올린 성은 모래알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현장 마무리를 끝내고 노을이 지는 병원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남편이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진짜 부자 된 것 같아. 통장에 찍힌 돈보다 사람들이 우리 보고 웃어주는 게 더 좋아. 남편의 말에 제가 그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며 속삭였습니다. 그래, 여보. 정직하게 흘린 땀방울은 절대 배신하지 않나 봐.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회색처럼 하지만 가장 단단한 콘크리트처럼 살자. 우리는 지는 해를 바라보며 다가올 내일을 꿈꿨습니다. 시련은 길었지만 결실은 달콤했습니다. 회색 인간이라 자책하던 과거의 저는 이제 세상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저만의 색깔로 세상을 칠해가는 가장 빛나는 화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병원 리모델링 공사가 끝난 기념으로 직원들과 조촐한 회식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남편과 손을 맞잡고 걷는 밤 공기가 유난히 달콤하게 느껴졌습니다. 여보, 내일은 우리 애들 데리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그동안 공사하느라 얼굴도 제대로 못 봤잖아. 남편이 제 손을 꽉 쥐며 아이처럼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배시시 웃으며 대답하려던 찰나 주머니 속 휴대폰이 요란하게 진동했습니다. 발신인은 저희 집 아이들을 돌봐주시던 친정어머니였습니다. 예, 큰일 났다. 지금 당장 병원으로 와라. 우리 민석이가 쓰러졌어. 어머니의 비명 섞인 목소리에 제 심장이 바닥으로 툭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정신없이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하얗게 질린 얼굴로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는 9살 아들을 본 순간 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차트를 넘기며 저희 부부를 불러 세웠습니다. 아이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급성 신부전입니다. 당장 투석이 필요하고 운이 나쁘면 이식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하늘이 무너진다는 말이 이런 기분일까요? 5년 전 제가 기증했던 그 신장이 이제는 제 아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제가 의사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며 오열했습니다. 선생님, 제 신장 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기증 등록도 했고 건강해요. 당장 제 것 떼어서 아이 살려주세요. 의사가 안타까운 눈빛으로 저를 내려다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이미 한쪽을 기증하셨잖아요. 남은 하나마저 떼어내면 어머니 생명이 위험합니다. 법적으로도 살아있는 기증자가 한쪽뿐인 신장을 기증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 자리에 주저앉아 가슴을 쥐어뜯으며 울부짖었습니다.
남편도 벽을 주먹으로 치며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누군가를 살리겠다고 했던 제 선의가 정작 제 자식 앞에서는 가장 가혹한 형벌이 되어 돌아온 것 같아 숨이 막혔습니다. 그런데 비극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병동복도 끝에서 익숙한 웃음소리가 들려 고개를 드니 사색이 되어 있어야 할 동서가 서 있었습니다. 동서가 팔짱을 끼고 다가와 제 귀에 대고 비릿하게 속삭였습니다. 형님, 인생 참 재밌죠? 남의 남편 살려준다고 잘난 척하더니 정작 자기 새끼 죽어가는 건 구경만 해야 하네. 이게 다 형님이 지은 죄 때문이에요. 동서가 입술을 삐죽거리며 제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우리 병원 인맥동원에서 이식순번 뒤로 밀어버리는 건 일도 아니에요. 형님이 나 망가뜨린 만큼 조카 녀석도 고생 좀 해야 공평하지 않겠어요? 제가 눈을 부라리며 동서의 멱살을 잡으려 했지만 남편이 저를 간신히 뜯어 말렸습니다. 동서는 여유롭게 머리카락을 넘기며 간호사 스테이션 쪽으로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시어머니까지 병원으로 달려와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이 침대 옆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다 내 엿보다. 멀쩡한 신장을 남한테 퍼줄 때부터 알아봤어. 집안 재산 가압류 걸고 동서 앞길 막더니 하늘이 무서운 줄 알아야지. 중환자실 앞에서 곡소리를 내는 시어머니를 보며 저는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업체 직원들도 하나둘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동서가 퍼뜨린 악의적인 루머 때문에 신규 공사 계약들이 줄줄이 파기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대표가 장기 매매 브로커와 연루되었다. 부실 공사로 아이 병원비를 마련하려 한다는 괴소문이 인터넷에 퍼졌습니다. 박진석 병원장님도 이사회 압박 때문에 당분간 추가 공사를 보류하겠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빛나던 제 인생의 무대가 순식간에 암흑으로 변했습니다. 남편은 아이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다시 남의 밑에서 험한 일을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아이의 퉁퉁 부은 손을 잡고 기도하며 제 자신을 원망했습니다. 내가 너무 교만했나? 정직하게 산다는 게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었나? 회색빛 절망이 다시 제 온몸을 감싸 안았습니다. 동서는 매일같이 병실 근처를 서성거리며 저를 비웃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보았던 수많은 기적들, 그 기적의 주인공이 이번에는 제 아들이 되어야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동서의 의료 비리 자료 중 아직 공개하지 않았던 마지막 패, 그녀의 마약 성분 진통제 남용 의혹 자료를 꺼냈습니다. 내 자식을 건드린 대가가 어떤 것인지 사자가 된 회색 인간의 진짜 이빨을 보여줄 때가 왔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거울 속의 저를 향해 주문을 걸었습니다. 죽지 않아.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 내가 지킨 생명들이 나를 지켜줄 거야.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박진석 병원장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병원장님의 손에는 동서가 조작하려 했던 이식 대기자 명단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저는 마지막 전투를 준비하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아이의 투석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가 병실 안의 정막을 깨우고 있었습니다. 박진석 병원장님이 제 앞에 서류 뭉치를 툭 던지며 분노 섞인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정 대표님,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병원 이식센터 명단에 누군가 손을 댔더군요. 김유라 선생이 관리자 아이디를 도용해서 민석이 순번을 맨 뒤로 밀어버린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병원장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창백한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천천히 들었습니다. 눈물은 이미 말라붙어 있었고
그 자리에는 서늘한 이성만이 남았습니다. 병원장님, 제가 5년 전 기증했던 분, 그분은 지금 어떻게 지내시나요? 혹시 그분과 연락이 닿을까요? 제 물음에 박진석 병원장님이 무언가 결심한 듯 안경을 고쳤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그분, 제 아내 말고도 다른 한 분이 더 계십니다. 당시 정 대표님이 기증하신 조직이 워낙 건강해서 췌장세포 일부를 이식받았던 젊은 청년이 있었죠. 그 친구가 지금 변호사가 되어 우리 병원 법무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참으로 묘한 인연의 실타래로 엮여 있었습니다. 잠시 후 훤칠한 키의 젊은 남성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남성이 제 손등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은희님, 제가 최성준 변호사입니다. 대표님 덕분에 제가 다시 법전에 코를 박고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민석이 소식 듣고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최성준 변호사가 가방에서 녹취록과 통장 내역 사본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렸습니다. 김유라 선생이 보험 설계사와 짜고 시어머니 재산을 가로채려 했던 확정 증거, 그리고 병원 약품 창고에서 마약성 진통제를 빼돌린 장부까지 다 확보했습니다. 이건 단순 해임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실형 사안입니다. 그때 병실 밖에서 동서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동서가 병실 문을 쾅 열고 들어와 최성준 변호사를 밀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너 뭐야? 감히 내 방에 들어와서 서류를 뒤져? 병원장님, 이 자식 당장 해고하세요. 제가 이 병원 실세인 거 모르세요? 동서가 미친 사람처럼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제 얼굴에 손가락질을 해댔습니다. 박진석 병원장님이 책상을 내려치며 호통을 쳤습니다. 입 닥치지 못해. 김유라 선생, 당신은 이제 의사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야. 당장 보안 요원 불러서 이 여자 끌어내. 그리고 경찰에 고발장 접수해.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나가는 동서의 비명이 복도 끝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광경을 보고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넋이 나간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의사 며느리 믿고 큰 며느리 가슴에 못을 박았는데 이게 다 무슨 난리냐? 상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최성준 변호사가 제 어깨를 다독이며 기적 같은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대표님, 민석이 조직과 일치하는 기증자가 나타났습니다. 5년 전 대표님께 수혜를 입었던 제 친구들, 그리고 그 가족들이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았는데 그중 한 분이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제가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최성준 변호사를 쳐다보자 그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의는 돌고 도는 법이라더니 대표님이 심으신 씨앗이 숲이 되어 돌아왔네요. 내일 당장 수술 들어갑니다. 민석이 살릴 수 있어요. 저는 남편의 품에 안겨 참았던 오열을 터뜨렸습니다. 회색빛 절망이 걷히고 그 자리에는 수많은 사람의 따뜻한 마음이 칠해진 무지개가 뜨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석이의 수술은 대성공으로 끝났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는 순간 저는 바닥에 엎드려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동서는 그날 오후 보험 사기와 의료법 위반, 업무 방해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수갑을 찬 채 호송차에 오르는 동서의 뒷모습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가압류된 아파트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하자 매일 병실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큰애야, 내가 잘못했다. 너 죽으면 나도 죽는다. 제발 가압류만 풀어다오. 내가 아파트 너 다 줄게. 저는 병실 문을 열고 시어머니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파트는 제가 안 가집니다.
그거 경매 넘겨서 아버님 이름으로 재단 만들 거예요. 어머니는 이제 제가 해드리는 똥기저귀 대신 감옥 간 동서 면회나 다니면서 도리 지키고 사세요. 시어머니가 제 발목을 잡고 통곡했지만 저는 냉정하게 문을 닫았습니다. 업체 루머도 최성준 변호사가 직접 보도자료를 내고 악플러들을 고소하면서 깨끗하게 정리되었습니다. 오히려 기적을 만든 인테리어 대표로 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주문이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다시 현장 사무실 책상에 앉아 도면을 펼쳤습니다. 창밖으로 쏟아지는 햇살이 제 손등을 따스하게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정직하게 살면 바보가 된다던 세상의 말은 틀렸습니다. 정직함은 가장 느리게 걷지만 가장 멀리까지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걸 저는 이제 온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각 끓인 커피를 내밀며 제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진짜 행복해질 일만 남았네. 민석이도 건강해졌고 당신 사업도 대박 났고. 남편의 거친 손을 잡으며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여보. 근데 우리 잊지 말자.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건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지켰던 그 작은 약속들 때문이라는 걸. 우리는 서로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회색 인간이었던 저의 삶은 이제 그 어떤 원색보다 선명하고 아름다운 빛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민석이가 건강한 모습으로 병원 문을 나서는 날이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에는 다시 발그레한 생기가 돌았고 남편은 아이의 가방을 고쳐 매며 세상을 다 얻은 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진짜 안 아파요. 학교 가서 친구들이랑 축구해도 돼요? 아이가 제 손을 흔들며 묻자 저는 아이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목이 메어 대답했습니다. 그럼 우리 민석이 이제 마음껏 뛰어놀아도 돼. 엄마가 내 운동장도 내 집도 세상에서 제일 튼튼하게 지어줄게. 병원 로비에는 박진석 병원장님과 최성준 변호사 그리고 우리 부부의 소식을 듣고 찾아온 수많은 시민이 꽃다발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박진석 병원장님이 제 손을 잡으며 감격 어린 목소리로 축하를 건넸습니다. 정 대표님, 민석이의 퇴원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대표님이 뿌린 선의의 씨앗이 결국 큰 숲이 되어 돌아왔네요. 병원 리모델링 공사 대금은 오늘 전액 입금 처리했습니다. 박진석 병원장님이 건네준 입금 확인증에는 상속 재산의 몇 배가 넘는 거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눈물을 훔치며 병원 로비를 둘러보니 기증자 명예의 전당 한복판에 제 이름이 단정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화려한 금색은 아니었지만 은은한 회색빛 금속판에 새겨진 제 이름이 그 어느 보석보다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경찰차 한 대가 병원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수갑을 찬 채 현장 검증을 위해 내리는 동서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동서의 얼굴은 헝클어진 머리칼 사이로 횡하니 패어 있었고 그 거만하던 눈빛은 초점이 풀린 채 바닥만 향하고 있었습니다. 형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저 감옥 가면 우리 민준이는 어떡해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동서가 보안 요원들의 손을 뿌리치고 제 발치에 엎드려 울부짖었습니다. 저는 동서를 내려다보며 차분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동서, 내 아들 민석이가 사경을 헤맬 때 동서가 했던 말 기억해? 인생 참 재밌다고 했지? 나도 지금 똑같은 기분이야. 죄 지은 사람이 벌 받는 세상, 참 살맛나고 재밌네. 저는 동서의 비명을 뒤로하고 남편과 함께 차에 올랐습니다. 시어머니는 가압류된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자 지방의 작은 요양원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시어머니가 떠나기 전 제 사무실로 찾아와
무릎이 발갛게 닳도록 빌었지만 저는 끝내 가압류를 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성함으로 된 재단 설립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그 돈은 이제 어머니 욕심 채우는 돈이 아니라 돈 없어 수술 못 받는 아이들을 위해 쓰일 거예요. 요양보호사님 붙여드렸으니 거기서 조용히 여생 보내세요. 시어머니는 힘없이 고개를 떨구며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장남의 이름까지 빼버리며 탐욕을 부렸던 대가는 그토록 처참하고 고독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남편과 함께 새로 이전한 회색 공간 인테리어 사옥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남편이 각 구운 빵과 따뜻한 차를 내밀며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여보, 나 이제 기술자 소리 듣는 게 정말 자랑스러워. 사람들이 우리 보고 정직한 기술자 부부라고 엄지척 해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 남편의 거친 손을 잡으며 제가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응, 여보. 우리 처음 시작할 때 스스로를 회색 같다고 자책했잖아. 근데 이제 알겠어. 회색은 비겁한 색이 아니라 어떤 색과도 잘 어우러지고 가장 단단한 콘크리트의 색이라는 걸. 제 인생은 화려한 원색으로 도배된 적도 없었고 남들처럼 잘난 직업으로 왕 노릇을 한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며 남의 오물을 닦고 정직하게 땀 흘려 집을 짓고 타인을 위해 제 신체 일부를 내어주었던 그 무채색의 시간들이 모여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세상은 거만하고 남을 긁는 사람들이 이기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결국 마지막에 웃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직함의 무게를 견뎌온 사람들입니다. 저는 지갑 속에 새로 발급받은 장기기증 등록증을 소중히 넣었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병원의 리모델링 현장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고통받는 환자들이 제가 만든 따뜻한 회색 벽지를 보며 희망을 품을 것을 상상하니 벌써 가슴이 뜁니다. 여보, 민석이가 기다리겠다. 얼른 집에 가자. 남편의 외침에 제가 활짝 웃으며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저를 지켜봐 주시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전합니다. 당신의 인생이 지금 흐릿한 회색처럼 느껴지더라도 절대 실망하지 마세요. 그 회색은 세상에서 가장 단단하고 따뜻한 기적을 준비하는 중이니까요. 정직한 사람이 승리하는 이 당연한 진리를 믿으며 저는 오늘도 제 행복을 향해 씩씩하게 걸어갑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건강하고 정직한 하루 보내세요.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세상은 가끔 정직하게 사는 사람을 미련하다 손가락질하고 목소리 크고 거만한 사람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5년 동안 시아버님의 오물을 닦아내던 제 투박한 손마디가 결국 저들을 무너뜨리는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되었습니다. 화려한 원색은 아니었지만 묵묵히 제자리를 지켜온 제 회색빛 인생이 비로소 가장 단단한 콘크리트처럼 굳건해진 기분입니다. 누군가에게 내어준 제 선의가 돌고 돌아 사경을 헤매던 제 아들을 살리는 기적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상대를 파멸시키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켜온 정직함으로 보란듯이 행복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지금 이 순간에도 남모를 희생을 하며 가슴앓이 중인 분들이 계신다면 제 이야기가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정직한 사람은 결국 승리하고 선한 끝은 반드시 있다는 이 평범한 진리를 믿으며 저도 제 행복을 향해 계속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도 정직함이 주는 평안함과 따뜻한 기적으로 가득 차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